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 책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은 이 자연과학자로서 이 자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지구에서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책이고, 또 환경 전문가로서도 과연 제가 이 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은 과연 제대로 된 환경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워낙 커가지고 방대해가지고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은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하고 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는 크게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 제목이 Invisible Rainbow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권, 이 지구 생명의 전기 현상과 이것 때문에 지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기통신 시대에 생겨나는 이 문명의 질병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책이 아마존에 올라오기를 2020년 3월에 왔는데, 이 책을 먼저 번역한 데는 노르웨이에서 처음 이게 번역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래 나오고, 그 뒤에 보니까 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독어, 이태리어, 그리고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 이후에도 뭐 알바니아어, 뭐 각종 나라에서 이것이 번역돼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 한 1, 2년 동안 다른 책들 관심 있게 보는 바람고 이분하고 별로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상당히 특이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아마존에 나오기 전에 이 책을 이게 2017년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우연히 보고는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아마존에 올라가기 전에 2019년도에 이 저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판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까지 한 10만 부 이상 아마존에서 나가는,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을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했고, 그 전에 2018년도에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이라 해가지고, 근데 전자파 침묵의 봄은 저거예요. 전자파로 인해가지고 인체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자연 생태계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사례들을 보여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이런 책인데,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는 뭔가 하면은 그 원리들, 이 자연계의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이 책 판권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두 번째 이게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생명의 전기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동아일보에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이게 맨발을 걸음으로 해가지고 암을 완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여기 보면은 뭐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완치가 되고. 근데 이게 어떤 기적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과학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책이 나왔어요. 맨발로 걸어라.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Earth Prescription, 거기는 지구의 처방전,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던 게 뭐 수맥이라든지 다우징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하수 찾는 거, 이런 거 다우징, 이게 뭐 옛날부터 다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는, 이게 다 뭐냐, 이 지구의 이게 전자기 현상과 관련되는 거라고요. 침 같은 것들,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도 침이라는 거는 우리 신경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낫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지구의 이 전기 현상을 알고 벌이 자기 집을 찾아가고 새가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철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구의 전자기 현상과 관련되고 특히 더 놀랐던 게 뭐냐.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 같은 이 역병들이 생기잖아요. 인플루엔자가 생기고 독감이 그러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지만 뭐 사스, 뭐 조류독감, 돼지독감, 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지금 최근에 코로나까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인플루엔자예요. 그 인플루엔자가 원래 영어로 뭔가 하면 influence of star예요. 별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신기한 일들, 우리가 뭐 아주 미스테리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와 우주의 전자기 현상과 생명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지구의 N극, S극, 자극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지난 나침판 정도로 서는구나. 이게 N극, S극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지구의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지구에 이 자기장이 없으면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주하고 태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자파가 내려오고 우주선, 코스믹 레이가 내려오는데 지구의 이 자기권이 이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전자파가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파장이 아주 짧은 이 전리성 방사선 또는 전이성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고 이게 이제 감마선, 엑스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원자력 사고 나면은 감마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엑스레이도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는 건 허용되지만은 긴 시간 되면 완전히 이게 이 사람 질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접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non-ionizing radiation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비전위성 방사선이라는 거죠. 또 비전리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무지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라디오, TV, 우리 휴대폰, 각종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기로 서는 인공전자파들이에요. 그 이 인공전자파들 그리고 자연계에도 원래 이 전자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non-ionizing radiation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공전자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조금 알 게 뭔가 하면은 X선이나 감마선 되는 것들은 우주에서 다 막아주고 자외선 정도에 오면은 자외선도 우리가 흔히 세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외선 A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거고 자외선 B하고 C는 오존층이 막아주는 거죠. 오존층 파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외선 B를 차단을까지 했는데 C도 차단을 하고 B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 C는 물론 뭐 조금 파괴돼도 이 차단이 됩니다. 되는데 B가 지금 과거에 이야기했던 지금은 상당히 회복됐죠. 이 오존층이 만약에 파괴되면은 B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오존층 파괴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프레온 가스를 쓰지 않고 하는 거죠. 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파장이 짧은 이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은 우리의 자기권이 지구가 갖고 있는 이 자기권이 자외선 B까지 차단해 주는 거지. C, B하고 A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뭔가 하면은 자외선 A,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다 이제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지구의 이 지금 전자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하고 지구 생명체는 어떠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차단해 주는 거죠. 마그네토스피어, 다시 말해가지고 저기서 자기권이 위에 다 차단해주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기 현상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구 대기에 나타나는 뭐 자연 전자기 파악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름이 있고 우리 대기에 여러 가지 이제 비가 내리고 이 다 하나의 전기 현상이 동반하는데 이 저자가 만들었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생명체를 흐르는 미세하지만은 일정한 전류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구의 나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전류는 모든 나무의 위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금 나무도 다 이렇게 위에서 전류가 내려오고 그 줄기를 통해서 다시 뿌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줄기로 다시 뿌리를 통해 흙으로 간다. 그 전류는 우리 머리 위에도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전자기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걸 또 우리가 적응을 한 거죠. 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자연 생물들은 그걸 이용하면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이용하면서 지구 생명체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지만 사람들은 전자기 에너지는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하면은 뭐 인체와 자연 생태계에 수많은 지금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다시 말하면 뭐 하느냐 하면은 모르고 어떤 문제를 가져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환경부도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전자파를 환경 유해 요소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의 뭐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봐요.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렇게 주목받았냐? 어떤 규제도 없이 지금 수많은 인공 전자파를 쏘아 올려요. 밑에도 쏘고 위에도 쏘고 이게 무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돼요. TV 수신부터 해가지고 라디오 전파 뭐. 근데 우리 뭔가 하면 로버트 베커라는 이 사람이 바디 일렉트릭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바디 일렉트릭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저겁니다. 인체가 반도체라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의 반도체예요. 왜 우리 몸이 반도체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는 11가지 11 뉴트리언트 메탈 11가지의 금속이 들어요. 철도 있고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우리 몸에 다 금속이 있어요. 또 뭐냐? 우리 몸에는 염분이 들어있죠. 염분이 들어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 우리 몸이 반도체고 이 전자파를 우리가 다 흡수를 해요. 옛날에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은, 옛날 트랜지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틀어놓으면은 트랜지스타만이, 라디오만이, TV만이 전파를 수신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몸이 합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왜 라디오 잘 안 나오면 손 대면은 이 소리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의 수신기예요. 이 책을 쓰고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대단한 일을 했는데 노벨상 후보를 2번이나 올라갔는데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말이, 이분이 했는 말이,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현재 지구 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것은 전자기장의 급속한 이 확산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문제보다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건 다 뭐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1960년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0억 배나 높은 인공전자파가 관측되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 나오고 뭐. 이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현재 2,500만 명에 이르고 3억 명 이상이 두통이나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게 그냥 뭐 다른 현상인 줄 아는데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전체 벌의 50%가 사라져버린 벌떼 붕괴 현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났는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 기후변화 때문이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확한 그 과학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요. 96년도 이후에 미국의 당뇨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건 우리나라 자료예요. 우리나라도 유방암이 말입니다. 급속히 증가해가 이런 우리 텔레비전 나왔어요. 딸이 엄마보다도 유방암 걸릴 발병 확률이 거의 위험이 2배다. 요즘 우리나라 백데이터입니다. 심장병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우리나라 데이터. 또 보면 29억 마리의 새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가 지금 무선통신 시대에 와가지고 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아주 서론적인 내용들은 좀 부드럽게 이 책을 썼어요, 보면. 이 책의 앞부분, 상부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이 언제부터 이 전기를 알게 되고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전신, 텔레그래프,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전신이 나오고 전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 전기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첫 번째 이제 1장, 2장, 3장 정도에 보면은 그 초기 역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인간은 전기를 알았다는 거죠. 과거부터 이 전기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찰에 의해가 일어나고 있고 뭐 벼락이 치고 전가를 알았는데 이것을 사람이 직접 이용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1745년과 1746년 저 사이에서 네덜란드하고 독일에서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뭔가 하면은 전기를 병에 담을 수 있는 이 물병에다가 담을 수 있는 그때는 뭔가 하면 전기가 아주 약전이었죠. 아주 약한 전류를 저런 식으로 호박처럼 저렇게가 돌려가지고 병에 담는데 전기를 처음에 병에 담는 것을 네덜란드의 라이덴 지방에서 시작된 거죠. 그 라이덴 자에서 이걸 이제 하고 그때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그림인데 이 전기가 신기하니까 누구는 전기를 옆에서 돌려주고 호박으로 가지고 돌려주고 그 약전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키스하면서 전달되는 거예요. 전기로 가지고 또 키스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게 다 기록이 돼요. 이 전기가 신기하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전기로 가지고 이게 전기 목욕 위에서 약전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고 그걸로 가지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귀가 좀 들리고 그런 현상도 있고 해가지고 청각 장애인을 듣게 하고 또 전기로 가지고 불빛 만들고 맛도 이렇게 보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물로 가지고 전기를 줘가지고 이 실험도 해보고 말입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전기 실험을 하다가 독일의 이 도펠마이어라는 이 사람이 원래 수학자 모양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전기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전기가 신기하니까 전기에 약전이죠. 약전인데 전기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는 거죠. 무감각한 사람들. 지금도 보면 전기에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면은 강강수월래처럼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한쪽에다가 전기를 돌리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이런 거 그림이 남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당시에 사람들 한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1000년두를 걸린 사람들이 전기에는 무감각해지더라.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170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그 결국은 뭐냐? 아주 약한 전기로 의료용으로 쓰고 놀이용으로도 쓰고 이래 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말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게 날씨가 내일 비가 오면은 이것이 이상을 느끼는 그러한 이 날씨 민감성이 있었다는 것들이 다 나왔던 거죠. 기록을 해가지고 날씨 민감성.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비가 올 것 같다. 이걸 아는 것들이. 그 이유가 뭐냐? 대기의 전류 현상이 달라지니. 대기의 이 전류가 달라지니까 이 비가 구름이 생기고 하면은 아주 맑은 날씨가 언제 비가 올 때쯤 되면은 대기가 먼저 변하고 대기의 전류가 변하니까 전기 현상이 변하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인데 그 느끼는 사람이 인종에 관계없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이 인종에 관계없이 한 30%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선 통신 시대에는 상당히 지금 살기가 질병을 잘 얻던 사람이에요. 전기에 민감한 사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처음에 쭉 소개가 됩니다. 굉장히 그 역사적인 것들을 넣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전기가 처음에는 말입니다. 생명 현상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는데 이게 생명 현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가 뭐냐? 바로 이 두 이탈리아 사람이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하고 루이기 갈바니하고 이 볼타라는 두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있었는가 하면은 이 갈바니는 주로 이제 전기는 생명 현상이다. 개구리 뒷다리에 이제 뭐 자극을 주니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연구들을 했고 이 사람은 의사 출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은 뭐 했는가 하면은 건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볼트 몇 볼트 가는 게 바로 이 볼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전기 현상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현상이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저거죠. 생명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기록은 이게 나와요. 이 볼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건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연과 구리를 이용해가지고 건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유럽이죠. 유럽에서 보여주니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나폴레옹한테서 이런 걸 또 보여주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1800년대에 와서 바로 이 전기가 동력, 모타, 전기 모타로 사용이 되고 조명으로 된 동력과 조명에 이 활용되면서 거의 이게 생명 현상에서는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그때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게 뭐냐? 화학이었어요. 화학이 생명 현상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모든 생물학에 보면은 거의 화학이에요. 화학으로 되고 전기는 결국은 생명 전기는 가지 않는 길이 됐던 거죠. 여기까지가 처음 시작이죠. 우리가 1차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00년대 와가지고 사람이 텔레그래프, 전신, 그리고 이제 텔레폰,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가지고 이제 상업화로 이걸 직접 조명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말이에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1844년에 이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모르스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소식을 전달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신을 발명했고, 그 다음에 1876년도에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이게 전화기를 이제 발명을 했고, 1879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을 하고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하면서 뉴욕의 거리를 이제 불로 밝히기. 이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전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전신망, 그 다음에 전선이 확대되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신경쇠약이라는, 옛날 사람들은 신경쇠약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뭐 살기 힘들어가지고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거의 신경쇠약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전신과 철도 근로자의 직업병, 그리고 이제 뭐 공황장애라는 게 생기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간단하게 보면은 1859년에 이 런던이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죠. 250만이 거주하는 영국 런던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얼기설기 엉켜진 전기줄이 거리 상가, 주택가 지붕 위로, 그때만 하더라도 전봇대를 별로 안 세우고 뭐 전신 이런 거 지붕 위로 이렇게 이제 전선을 옮겼던 거예요. 주택가 지붕 위로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뭐가 있었느냐? 전신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죠. 근데 저분들이 직업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원인도 모르게 그때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철도에 이렇게 처음 철도가 있을 때, 왜냐하면은 철도 위로 이렇게 전선을 보냈는 모양이에요. 44년에 전신이 나왔고 76년에 전화가 나왔고 82년에 전기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신선, 전화선, 전기선이 혼합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면은 이분이 말이에요. 뉴욕의 조지 비어드라는 이 사람이 1869년 뉴욕의 한 신경과 병원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에 관한 첫 번째 임상 관찰을 기록했다. 이게 다 논문으로 남아있어, 사람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있더라.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사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의사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 당시에 전기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 전기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노출돼가지고 나이가 있기는 1894년 이 마가렛 클레버라는 이 사람이 46년 6세에 신경과민증을 진단받고 전기치료법으로 자기 신에게 과도한 전기 노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신경쇠약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기가 기록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기 때문에 질병이, 자기는 왜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신경쇠약이라는 게 이게 그동안에 없던 병인데
자기가 걸리고 나니까 이게 어떤 증상인지만 그걸 기록을 남겼는 이게 다 뭐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 공황장애라는 게 요즘도 보면은 뭐 강당공포증 있고 뭐 하잖아요. 이 공황장애라는 병명이 그때 1894년에 이런 병명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인플루엔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전기 시대의 시작과 인플루엔자예요. 이 사람은 딱 인플루엔자는 전기 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흑점과 인플루엔자, 태양의 흑점 변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이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1888년에 뉴욕의 거리가 전화선, 텔레폰, 텔레그래프, 파워라인, 전선이 얼기설기 열려져 있고 발티모어 여기 메릴랜드도 보면은 저런 식의 그림들이 남아있던 거지. 그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더 심했던 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 이게 전선이 말이에요. 특히 전화선 이런 것들은 단선이었다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세 개의 파워 라인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땅에 넣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자장을 줄이려고 그 전선이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그 자기장 형성 이런 것들을 줄이게 다 했는데 그 당시마다도 별 그 관심이 없이 다 했던 거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하면은 인플루엔자가 제대로 생기던 1889년 9년에는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미국,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의사들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쇄도하는 탓에 주체할 수 없었다. 이 병은 갑자기 어디에선가 천둥번개처럼 나타났으며 의사들은 과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질병이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 질병은 인플루엔자였으며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어 4년간 지속되면서 적어도 100만 명은 사망했다. 고대로부터 인플루엔자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온 야생동물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인플루엔자는 아무 경고나 계획도 없이 지금 그렇죠. 아무나 경고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일치에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 우리 지금 코로나가 또 그런 공포에 떨다가 갑자기 미스터리하게 사라져. 수년, 수십 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보면은 이 사람이 내놓는 자료예요.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하고 웨일즈 지역에 인구 100만 명당 인플루엔자가 이때가 갑자기 이때진 거예요. 89년 전기를 사용하고 난 데부터 인플루엔자의 환자가 늘어났고 중간에 여기 보면 1918년 이후에 엄청나게 폭증하는 저거는 뭐냐? 뒤에 이제 나오지만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시대에 이 전파 질환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이제 8장의 스페인 독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파를 장거리로 처음에 이용한 사람들이, 시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르코니인데 이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장거리 무선 통신을 실용화해가지고 1909년에 이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캐나다하고 말이에요. 영국하고의 이 장거리 무선 통신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게 캐나다 쪽에 있는 지역의 자기 기지고 이쪽에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1905년도에 베아트리스 오브라이언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포트 모리엔, 저기가 이제 캐나다 지역에 포트 모리엔 같은 데는 그 기념을 위해 가지고 있는 뭐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기가 울리고 뭐 황달에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뭐냐.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또 영국 저기 가서 또 갔는 거예요. 폰듀, 바로 여기 또 저기 있는 저기다가 밑에 가서. 그래서 살다가 결국 임신 중 출산은 런던으로 가서 했지만은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애가 몇 주 만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면 아무도 몰랐던 거지. 모르고 또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2월에서 5월까지 다 기록이 있는 게 이 사람이 마르코니가 2월에서 5월까지 많은 시간을 발열과 정신 착란 뭐 이런 걸로 하고 이게 자기는 이게 왜 자기가 이런 질병을 앓는지 모르고 전파 때문에 생긴다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뭐 1918년에서 21년 사이에는 단파 장비를 설계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하고 뭐 이랬던
그러다가 또 뭐 27년에는 결혼을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부인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봐요. 그러면은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고 중증 심장 질환을 진단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이크로파 개발하다가 9차례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9차례 심장마비고 마지막 이 심장마비에는 결국은 죽은 이 사람 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죠. 근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이렇게 심장마비가 자주 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갈게요. 이 스페인 독감 있잖아요. 스페인 독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봤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게 된 게 뭐냐. 이 전파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저도 스페인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의 발원지는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러면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스페인만이 중립국이고 나머지는 다 전투에 참여하고 소위 말하는 문명국가라는 데가 다 전투에 참여하고 해가지고 이 사망자라든지 이 문제를 비밀로 붙이고 스페인만이 이것이 왜 이렇게 생기고 얼마 죽었고 하다 보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 되었는 거지. 스페인 독감이 어디 시작했느냐? 미국의 동부지에. 왜 생겼냐? 스페인 독감은 군인들이 무선 전신 훈련을 받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시작돼요. 미군 기지에서. 그리고 첨단 무선 기술을 갖춘 미 해군 함선 1만 척을 타고 그때 이제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 해군 안에 첨단 전파 기술을 장착하고 다니면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1918년 9월 독감은 더 치명적이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24시간 라디오 전파가 최초로 미국 뉴저지, 뉴브런스윅에서 발신되면서 일어나게 됐다. 이로써 현대 무선통신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 거의 한 5천만이 죽었답니다. 한 5천만이 죽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5천만 이상 죽었고 우리나라도 740만 정도가 감염이 돼가지고 14만이 죽은 걸로 돼요. 이게 스페인 독감이 이게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1918년 2월부터 1920년 4월까지 이게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계화가 많지 않았지만은 바로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해 가지고 다발적으로 형성됐다는 거죠. 인플루엔자가 보면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 돌연변이죠.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의 전기덮개, 지구는 말이에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이온층이라 해가지고 지구의 모든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온층이 있네. 전기를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은 마이너스고 대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 모든 생명체도 그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온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여기 보면은 85km 정도에서 거의 우리 한반도 정도의 길이가 위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낮과 밤에 이온층의 역할이 달라요. 낮에는 태양빛에 가지고 차지가 되는 거죠. 밤 되면은 층 자체도 달라지는, 밤낮에 달라지는 거죠. 이온층은 솔라 레디에이션, 태양에서 내려오는 전자파에 의해 가지고 방사선에 의해 가지고 이온화되고 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의 이온층이 저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매 초당 지금 지구에 적어도 50번 정도의 번개는 어디서 치고 있는 거죠. 이 지구에서 번개가 치면은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게 하나의 공명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처음 이제 발견하고 논문으로 내고 했던 사람이 독일의 윈프라이드 오토 슈만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슈만 공명이라 그러는데 왜 이 슈만 공명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는 슈만 공명에 거기는 우리가 일치하고 있네요. 이 슈만 공명에 파동도 나와 있어요. 7.83Hz로 되어 있는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슈만 공명에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병 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병 걸리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Body Earth Synchronizer
우리의 이 몸과 이 지구가 하나의 전파로 하나의 일치감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구 위를 뭔가 하면 이렇게 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7.38Hz다가 한 번 더 공명이 이렇게 하면은 1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명이 여러 가지, 물론 길게 되면은 이게 약해지겠죠. 니콜라 테슬라, 우리 지금 전기차 이름 있잖아요.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우리의 entire our biological system, 뇌와 지구는 하나의 같은 파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대단한 천재였고, 이 사람이 원래 그 세르비아 출신 슬라브족이죠.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인데, 지금도 왜 그러면 전기차를 테슬라로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에 교류 전기를 만들어. 이 사람이 원래 저거였죠. 에디슨의 조수를 하다가, 에디슨은 직류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기의 장거리 이동,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밝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모터하고 엔진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모든 동력은 뭐냐? 엔진과 모터가 붙어가지고 공장도 돌리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교류 전기를 만드니까 뭐 하느냐? 엔진과 모터를 분리해서. 사실 그 고압선 같은 게 저게 뭐냐? 에너지의 고속도로예요. 다른 데서 에너지를 집어넣어가 순간적으로 보내니까 지금의 우리 도시도 가능하고 뭐 많은 산업단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딱 만들어가지고 테슬라를 딱 달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 자동차에 엔진을 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테슬라는 뭔가 하면은 교류 전기로 가지고 엔진하고 모터를 분리시키지만은, 이 전기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는 물론 뭐 자기가 그건 아니죠. 그 전에 물론 있었지만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사람처럼 배터리로 가지고 엔진을 떼버린 거지. 지금 우리 전기차하고 자동차 그냥 가솔린 디젤차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은, 하나는 엔진 모터가 붙어 있고, 그 기름 넣어 돌리는, 엔진 돌려가지고 모터 돌리고.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에 아주 1957년인가 그때까지 살았는데, 대단한 천재적인 전기 분야인데, 그 사람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네. 전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신체, 그리고 지구의 어떤 모든 생명체와 같이 일치한 파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체에 전기 회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인체의 전기 회로를 처음으로 이 주목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김봉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성제대 의대를 다니다가 6.25 사변 때 이 월북했답니다. 월북해가지고 인체의 이 전기 회로를 처음으로 해부학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죽으면 사라지는데, 살아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책에 나오죠. 66년도에 그 당시에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반대하는 쪽에 줄을 섰다가 숙청되고 그 이후로는 사라진 거죠. 굉장히 그 훌륭한 학자였는데 뭐 사라졌다. 이 사람이 그러고, 인체라는 게 혈관이 있잖아요. 모든 혈관이 있고 신경정도 있죠. 또 하나가 뭐냐? 전기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하고 상당히 많은 게 밝혔대요. 그런데 그 전기라는 게 우리 몸에도 회로가 있고 뭐 각종 그게 다 있죠.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기자기장이 교란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이야기예요. 스페인 독감에 5천만 넘게 죽었는데, 이게 뭐냐? 라디오파로 가지고 인간이 지구의 이 전자기장을 교란시켰고, 아시안 독감, 레이더 시대가 시작되면서 레이더를 쓰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홍콩 독감의 위성 시대가, 새틀라이트, 위성을 띄우면서 시작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홍콩 독감 이야기가 나와요. 90년대 이후부터 말입니다. 무선 통신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이 인플루엔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 토마스 코안이라는 이 사람 유명한 의사 모양이더라고요. 이 코로나는 보나 안 보나 이게 5G 때문에 그렇다. 5G의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이야기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우한에 상당히 많은 5G 안테나가 있대요. 이 당시에 이게 라디오 전파를 내보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때 뭔가 다 군사용으로 썼던 거죠. 군사용으로 이게 전파를 내보내면서
이게 바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이었고 각 배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통신하고 레이더 시대에 아시아 독감이 시작됐는데 이것도 뭔가 하면 냉전 시대 때 캐나다 북쪽하고 알래스카 이쪽이 말입니다. 러시아하고 하나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거지. Distant Early Warning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DEW 라인을 저런 식으로 저기에 레이더를 쏘는데 이 레이더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파랍니다. 이런 걸 쏘고 하니까 이것이 전자기장의 교란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독감으로 나타났다는 새틀라이트. 위성을 띄우는데 이 위성은 말이에요. 물론 위성들이 사용하는 이 전파는 약한 전파지만은 자기권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권을 교란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홍콩 독감이 딱 시작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나고 새로운 이 지구 자기장의 교란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93년도에 알래스카에서 이 하프라고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Research Program이라 해가지고 이 지구의 이온층을 연구하는 그러한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96년도부터 뭔가 미국에서 뉴욕, 시카고 뭐 곳곳에서 이게 무선통신 안테나를 허용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자기장 교란이 아주 심했다. 그렇다면 자기장 교란이 어떻게 되느냐? 왜 자기장 교란이 그러면 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느냐? 그 원리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인플루엔자라는 게 바이러스 돌연변이. 근데 돌연변이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아주 이온성 강한 전파가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 같은 것들을 쬐으면은 이것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직접 시키는 거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 소위 말하는 비전리성 이 방사선도 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프리 레디칼 자유전자라 그러나 이게 간접으로 물을 깨 가지고 DNA를 깨는 거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바이러스라 그러고 DNA냐 뭐 RNA냐 그 구조만 조금 차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공격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때 나왔다니까. 그때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5G 안테나가 들었으면은 이것이 이제 매시브 프리 레디칼 바로 이 물 분자가 이게 전파로 인해 가지고 이 레디에이션으로 가지고 깨지면은 이것이 하이드록실 OH기하고 H기가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공격을 해 가지고 이게 생기는 건데 지금이 똑같은 원리죠. 왜 유성이 떨어지고 왜 옛날 사람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성이 떨어지고 별의 이상이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플루엔자가 생겼다. 유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자기장 변할 때 이런 질병이 돈다는 것을 옛날에 알고 했던 거죠. 코로나 방역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책 번역하면서 그때가 2020년 초잖아요. 그때가 코로나 방역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어요. 또 보내주는 자료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이런 2020년에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사람까지 이런 사람들이 주 저자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런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계절성이 났어요. Journal of Biological Regulator and Homeostatic Agent라는 이 저널에 이 논문이 실렸어요. 왜? 바로 이 5G에 나오는 이 전파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코로나가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이 실리고 몇 달 뒤에 철회를 했어요. 리트렉터 이게 뭔가 하면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우리 상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 철회하듯이 논문 철회시키지. 이 논문이 실렸는데. 그 내가 이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왜 철회되느냐. 단독 결정을 했대. 편집장이. 왜냐하면은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뭔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철회시키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실험 백데이터를 갖추고 다시 제출하라. 이탈리아 저자한테 이 이메일도 있고 내가 이메일 보내봤어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있고 또 보시면 우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5G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때 차이나에 13만 개의 5G 안테나를 그때에 설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론에 여기저기 나가고 하니까 특히 미국의 토마스 코완이라는 그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게 아마 5G 안테나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그 정확한 그거로서는 이 책을 보라. 인비지블 레인보를 보라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이런 똑같이 하는 거죠. MBC가 이거 보면은 코로나 5G 코즈 코로나 바이러스 방송 나왔다니까. 미국에서도 언론에서도 자기들도 모아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난리치는 거지. 이제. 난리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 5G 때문에 코로나 일어났다고 그 5G 안테나 불태우고 말이에요. 우한에서 보십시오. 우한에서는 5G 안테나 잘라서 끌어내리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방송이 됐고 우리나라도 있다고. 5G가 코로나를 전파한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가짜 뉴스, 팩트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게 전 세계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구 전자기장을 교란식. 이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5G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나의 대답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아닌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지만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점이 눈에 띈다. 스페인 독감은 지구의 전자기장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준에 이른 전파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스페인 독감이 생긴 거는 그때 인간이 사용하던 첫 번째 전파 기술이 이 지구의 전자기장을 교란할 만큼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것과 유사한 점으로 5G는 더 높은 주파수, 더 넓은 대역폭, 더 강력한 출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수준까지 우리 지구의 전파 공격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도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5G 기주국의 엄청난 급증이 동반되었다. 저한테 이걸 보내준 게 뭔가 하면 아마 2020년 6월쯤 될 거예요. 6월 달 정도에 이걸 써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책에다가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명체 전기 현상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간략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식물 역시 말입니다. 굉장히 이 전자파의 감지력이 있고 1700년대에 벌써 이 전기를 우리가 인간이 호박으로 마찰 전기를 만들고 라이덴자에 담고 이럴 때 전기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가디스 보스라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 유학을 하고 인도에 돌아가서 식물은 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전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록들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포르피린과 생명의 권은 저는 이걸 말입니다. 박지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엄마도 따라가 했는데 이분이 뭐냐 하면은 햇빛 알레르기예요. 2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고통을 받고 있네. 나는 이분이 이걸 보면서 책을 내가 다 알고 하니까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내하고 상담이라도 했으면은 예,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노한 의사들은 햇빛 알레르기의 원인이 햇빛이다. 아니. 그 이유도 정확하게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에 박지선 씨 햇빛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당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이분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유명한 이 개그우먼이 이런 그게 있는데 이 정상이 이 책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같지 않느냐.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요. 답이 오기를 뭐 하면은 박지선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딱 적어가지고 나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콜렉션을 받고 있는. 그러면서 맞다고. 왜 그런가? 이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프로필린 대사 이상 증상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유전 형질의 지금 차이예요. 유전 형질의 지금 사람들의 한 10% 정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 2019년도에 말이에요. 시그널에 똑같은 빛이 없는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제가 낸 그 책을 보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이 사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거예요. 햇빛 알레르기예요. 햇빛 알레르기고 이분이 전자파 과민증이에요. 이분이 내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인터뷰를 했죠. 이분이 뭔가 하면은 햇빛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아래층에서 텔레비만 켜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전자파 과민증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똑같은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포르피린이라는 물질이 아주 생명에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이 이게 과민증을 유발하는데 바로 이런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 하면은 요 중간에 요 안에 말입니다. 철이 들어가면은 헤모글로빈이 되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엽록소가 돼요. 클로로필 A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에 그 사이토크롬, 시토크롬이라 해가 효소, 전자 전달. 그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관계없이 모든 산소 전달에 관여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에요. 거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됐다가 클로로필, 엽록소가 됐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물질이죠. 근데 이 책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냥 이 철이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세포는 여러 종류의 포르피린과 전구체들부터 포르피린이 또 A라는 물질이 되고 B라는 물질이 거기 바로 전구체예요. 부터 햄을 생산한다. 여기에는 8단계의 8가지 다른 효소들이 관여한다. 마치 조립 라인에서 노동자처럼 조립 라인에서 A, B, C, D로 나가듯이 말입니다. 노동자처럼 각 효소는 최종 생산물인 햄의 수요에 맞춰 모두 같은 속도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한 효소가 느리게 작용을 하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통기관에 차가 밀리듯이만 축적이 되니까 포르피린과 전구에는 신체 곳곳에 쌓여 질병을 유발한다. 그 피부에 그 물질들이 축적되면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흉측한 피부 손상, 그리고 경증, 중증에 이르는 햇빛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만약 신경계에 축적되면 신경질환을 유발하며 다른 장기에 축적되면 그 상응하는 질병을 유발한다. 이게 축적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전자파 과민증이고 햇빛 알레르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이 포르피린 효소의 수치가 낮은 사람이에요. 책에 다 나오면 제가 정리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1800년대만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이게 전파가 없었을 때는 생존의 장점이었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이상한 데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생존의 장점이 됐는데 지금은 뭐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고 만든 것들이. 그러게 이제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화학물질 감염증이 있는 거예요. 화학물질 감염증.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민감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런 사람 똑같은 거죠. 우리 거기는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화학물질 케모 센시티비티가 있는 사람은 일렉트로 센시티비티. 그런 것들이 여기 딱 나오는데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저기 나와요. 야생동물 교란과 숲의 파괴. 이건 뒤에 우리가 전자파 침묵에 보면 잘 나와요. 지금 실제로 이게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29억 마리의 새가 사라졌다. 근데 많은 사람들 뭐 하느냐?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1도 올라가고 뭐 몇 도 올라갔다고 이 새가 사라져. 이거다가 저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숲에 사는 새는 몇 프로 사라졌고, 뭐 바닷가에 사는 새는 얼마 사라졌고, 초원에 사는 새는 어떻게 되고,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또 거기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우리 철새, 뭐 바다 거북, 벌, 초파리, 연체동물, 물고기, 도롱뇽, 박테리아 곳곳에 뭔가 하면은 마그네토 리셉션, 이 전자파를 감지하는 단백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물질들이 다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새라든지 곤충들이 말입니다. 위치를 찾아가고 철새들이 날아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봐요. 벌떼 붕괴 현상.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자료죠. 보면은 스페인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이걸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스피드건에 의해 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상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고. 네덜란드 같은 데서 조사했는데 와이파이 때문에 다른 책 보면 그런 책 나와요. 애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와이파이 라우터 가까이에 콩을 발화시키고 와이파이 떨어진 곳에 없는 곳에 콩을 발화시키니까 와이파이 가까이에다가 콩을 발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전파를 다 수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겁니다. 지금 저 상권 마지막까지. 이제 하학원은 더 재미가 있습니다. 하학원은 특히 우리가 이 모든 국민들이 좀 알고 또 나라에서 지금 돌봐야 하는데 전혀 지금 돌보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품 문제가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환경유해 요소로도 포함 안 돼 있어요. 환경유해 요소로 포함이 돼야지 이게 관리 기준이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심장병 문제입니다. 심장병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의학문헌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심장병이 1800년대 이럴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희소병에서 1등 살인자가 됐어요. 지금 세계의 사망 원인 1위가 뭔가 하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그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또 비허혈성 심장질환은 뒤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위가 사실이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 1998년 88 올림픽에 서울 올림픽 바로 이 사람 플로렌스 조이너 잠을 자다가 38살 나이로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88 스타 사라지다. 왜 이렇게 젊고 튼튼한 사람들이 사라지느냐? 그 말고도요,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아이스하키 선수가 29세에, 그 다음에 스위스 아이스하키 또 29세, 미식 축구 선수 데이비드 로간 42세, 갑자기 말입니다. 96년 이후에 이 젊은 운동선수들의 사망이 급증한 거지. 조이너스 98년도에. 그리고 마라도나도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이 사람도 심장마비를 여러 번 걸렸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왜 운동선수가 심장병 잘 걸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1980년에는 젊은 운동선수들 사이에 심장마비는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미국에서 9건. 이 숫자는 매년 10%씩 증가했고 96년에는 운동선수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환자가 갑자기 2배가 되었다.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젊은 운동선수들이 제가 예로 그냥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련 저런 사람들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왜 운동선수가 심장마비로 많이 죽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알고 있어요. 젊은 운동선수 노리는 암살자, 심장마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젊은 운동선수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연습을 지나치게 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어 그렇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운동선수가 안 되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지.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총 몇 명 죽었느냐. 한 60%는 생존을 하고 한 40%는 사망을 하는데 허혈성, 비허혈성은 뭔가 하면은 원래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심장이 약하든지 이런데 수술해야 되고 관을 늘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허혈성은 뭐냐. 심장이 멀쩡한데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산소에 여러 가지 심장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비혈성이 뭐예요. 96년도에 그러면 왜 이 2배가 증가했느냐. 미국 의료계는 이에 관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일부 의사들은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운동선수들이 심장이 운동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느냐. 그 운동선수들의 심장이 운동 부담을 견디지 못하느냐는 질문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노약자만 죽고 했던 질병에 쓰러지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알고 있었다 생각했다. 유럽의 일부 의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제기했던 거예요. 2002년 10월 9일 환경의학을 전공한 독일 의사들의 모임은 휴대전화 통신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중계탑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자파 방사선이 급성 및 만성 질환 모두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쉘타워를 만들지 말아라. 집 가까이에 이거를 만들지 안 된다. 여기 나오는 전파 때문이다. 그중 두드러진 것은 혈압의 극단적인 변동, 심장 리듬 장애, 점점 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를 초안한 독일 도시의 이름을 따서 프라이버그 탄원서라고 명명했고 3,000여 명의 의사들이 서명했다. 그들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1996년에 미국 운동선수의 심장마비가 갑자기 2배로 증가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해는 미국에서 디지털
휴대전화가 미국에서 처음 시판되었고 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를 작동시키기 위해 수만 개의 중계기 타워를 설치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 휴대폰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마틴 쿠퍼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73년도에 일찍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이게 만들고 뭐 상업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음에 그 예방법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았어요. 미 연방통신 FCC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알았어요. 알면서 96년도에 이걸 허락할 때 일반 상업용으로도 허락할 때 뭐 때문에 허락했는가 하면은 1인치를 띄우고 6분 동안 사용하고 그 규정 하에 이걸 허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이 휴대폰 자체가 우리가 오래 쓰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허락했는데 96년도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안테나를 막 세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시작되면은 80년대에 처음으로 원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원지가 나오고 2G가 92년 나오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는 2G부터 한 거예요. 2G부터 하다가 3G 들어오면서 이제 더 했는데 이때부터 뭔가 하면은 이게 바로 미국의 셀타워 생긴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어디에 몇 군데 생겼느냐 그 안에 또 개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왜 그러면 운동선수가 심장마비인가?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뭐냐? 운동선수들은 심폐 기능이 발달했어요. 많은 에너지를 심장에 소모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 말하듯이 뭐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운동선수가 못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폐 기능이 발달했고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그런 신체 기관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의학적 원인은 이렇게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전 도달하지만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그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없어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심장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결국은 심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극히 낮은 수준의 라디오파에 노출된 동물에서도 시토크롬 산화제 활성이 손상되는 것 나타났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기 중에 이 산소가 폐로 들어가요. 그럼 폐에 있는 것이 호흡을 하면은 심장에 가지요. 심장에 가서 이제 산소를 교환해가지고 심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심장도 말이에요. 심장에 사용할 에너지를 위해 가지고 심장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대사해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있는 거죠. 푸드 몰레큘, 우리가 영양 물질, 산소 이것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보면 여기요.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영양 물질이 말이에요. 글루코즈가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고 젖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지 않지요. 근데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ATP가 바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우리 중계기 안테나라든지 스마트 메타, 송전선, 라우터, 뭐 무선 전화 이런 데서 다 베이비 모니터까지 일부 나라에서는 베이비 모니터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산소 전달에 사용되는 이 시토크롬 효소 여기 뭐가 있는 철이 있죠. 이 시토크롬 효소를 방해하는 거죠. 이걸 여기는 슬로우 다운 시키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뭐가 되느냐? 운동선수는 뭐예요? 심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심장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선수 심장 근육세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손흥민한데, 여기에 데미지가 가니까. 골골대는 80 노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혈관이 발달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전자파가 심장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죠.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까 전에 봤던 마르코니가 죽었는 사람. 또 하나가 뭐냐? 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마르코니가 만들어내는 이 무선통신 기술로 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군에서 저러고 다니니까 뭔가 하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에 일반인에게는 드물었던지, 일반인의 심장질환은 여전히 드물었고, 심장의학은 별도의 의학 전문 분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군인들은 가슴 통증과 숨가쁜 증세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때도 이게 잘 몰랐던 거죠. 이게 지금 왜 이런지
그 숫자는 수백 명을 넘어 수만 명에 이르렀다. 영국 육군과 해군에서 쌓은 650만 명의 젊은이 중 10만 명 이상이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으로 제대하고 연금을 받았다. 이게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 육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모두 심장 판막 장애라는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거죠. 비혈성이 아니고 심장 자체가 지금 판막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대시키는. 이는 육군에서 질병으로 제대하는 사유 중 세 번째로 흔했다. 군 의무감은 너무나 엄청난 문제여서 육군 캠프에서 훈련 중인 400만 명의 병사들이 해외 파병 전에 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모든 병사들은 최신식 통신 방법을 사용하면서 전투에 나갔다. 이게 문제를 모르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레이더가 라디오파 통신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국, 미국, 독일, 구소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도 레이더를 배치했다. 병사들은 어느 전쟁터를 가더라도 강한 레이더파와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로 온몸을 뒤집어쓰게 됐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병사들은 대규모로 쓰러졌다. 마지막 기자 결론에 이야기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심장병 정복 계획. 이게 뭔가 2010년도에요. 전 세계 1등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943만이죠. 이게 뭔가 2011년도 자료예요.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1위가 뭔가 700만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200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오늘날 40대가 심혈관 질환을 앓는 비율이 1970년에 70대가 앓는 비율만큼 높아졌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40대에서 44세 사이에 미국이 4분의 1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 15세부터 34세까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건강을 조사한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89년하고 98년, 딱 10년 차이죠. 이 사이에 젊은 남성들의 갑작스러운 심장병 사망률이 11% 증가했고, 젊은 여성들에서는 30% 증가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급성심경경색 진료일은 10명 중 1명은 40대. 그렇죠. 5년 사이에 말입니다. 이 12년부터 17년 사이에 5년 사이에 29% 증가했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5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계속되어 왔다. 미국인의 20대 심장마비 발생 건수는 1999년도와 2006년 사이에 20% 증가했고, 이 연령대에서 모든 종류의 심장병 사망률은 3분의 1이나 증가했다. 2014년에 심장마비로 입원한 전체 환자 3분의 1은 35세에서부터 54세 사이였다.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겁니다. 개발도상국이라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을 따라 전기화의 화려한 길을 걸어왔고, 무선 기술의 전문 수용으로 이 길을 훨씬 더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이제 딱 한 곳을 제외하면은 모든 지역에서 1등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의학문헌에 등장한 심장병이 전 세계 1등 살인. 2013년 자료를 보면은 심장질환은 오직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만 여전히 사망 원인에서 가난의 질병, 에이즈와 폐렴에 밀렸다. 수십억 달러가 심장질환 정복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어둠 속을 더듬고 있다. 150년 동안 이 대유행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세계의 정기화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가장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또 재밌어요. 당뇨가 지금 이게 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설탕이 당뇨의 원인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에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은 이 에디슨 이야기가 나와요. 에디슨 그는 15살 때 1861년부터 떠돌이 전신기사로 일하다가, 이 사람이 원래 그 전신을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라. 전신기사로 일하다가 21살이 되면서 보스턴으로 가서, 원래는 이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이에요. 보스턴으로 가서 기업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에디슨은 시내 사무실에서부터 주택과 건물의 지붕을 따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전봇대 이런 것도 없고 뭐 지붕 위로 이렇게 전선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지붕을 따라 도시 외곽의 공장과 창고를 전선으로 연결하였다. 29살이 되어 그는 실험실을 뉴저지주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옮겼다.
이 뉴저지에 가면은 제가 이제 거기 한 8년 살아가지고 거기 가면 에디슨이라는 동네가 이름도 있어요. 에디슨 타운십이라고. 그런 백열 전구,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는 발전기, 병렬 회로 배전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 무렵 1878년 에디슨은 당뇨병이라는 당시에는 희소한 병에 걸려요. 이 사람 당뇨병 환자가 된 거지. 또 하나가 뭐냐? 아까 봤던 우리 벨, 전화기 만든 사람이에요. 1866년 또 한 젊은이는 자신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 손으로 만든 전신기를 연결했다. 이 사람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런 스코틀랜드에 성장해서 영국 바스의 한 학교에서 발성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벙어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전화기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발성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5년 후에 그는 이제 미국 보스턴으로 간 거죠. 보스턴으로 가서 청각장애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다. 보스턴 대학교 발성학 교수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그는 1876년 전화기를 발명하고 30세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끝없는 불평을 했다. 이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연구하다가 심한 두통, 불면증, 자골신경통, 숨가쁨,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박동, 비정상적인 광민감도, 이 사람도 햇빛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 모든 증상이 그가 생애 최초로 영국 바스에서 했던 전기 실험에서 비롯되었다. 1915년 그도 역시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이 두 사람 당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새 공동체. 하나는 뭔가 하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디언들이 주 음식이 말입니다. 흰 밀가루에 돼지비계 기름을 튀겨 설탕과 함께 먹는 튀김빵에서 불구하고 당뇨병이 20세기 후반까지 인디언들 사이에 없었다는 거예요. 1900년대 후반까지. 근데 1987년도에 미국 인디언 보건국과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조사는 인디언 집단에 따라 당뇨병 비율이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최대 50배 차이. 그 자료가 딱 나오는데. 인디언도 이게 인디언 보호구역마다 다른데, 인디언 보호구역이 미국에서 비교적 전기가 늦게 들어갔답니다. 전기가 늦게 들어갔는데, 전기가 빨리 들어간 인디언 보호구역하고 늦게 들어간 인디언 보호구역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은 당뇨병 차이가 50배 차이네요. 전기 보급률에 따라. 브라질을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16년부터 사탕수수를 재배한 브라질은 17세기 이후 설탕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자입니다. 자연이 이게 생산을 많이 하면 설탕이 많이 먹게 되고 말이에요. 당뇨병이 미국에서 문명의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870년대에 그 병은 리우데 자네이루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설탕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었지만은 당뇨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브라질과 미국 식단을 분석한 결과 브라질은 평균 66.7%의 칼로리를 설탕에 섭취하고 미국은 단 15.7%, 브라질이 더 많이 먹죠. 그렇지만은 뭐냐? 미국인은 브라질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5배 이상 높았다. 결국은 이게 설탕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다. 또 하나 부탄,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부탄이 전기를 쓰지 않다가 85년도에 수력 발전으로 이 부탄이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기 보급률과 당뇨병 발병률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제가 이 자료는 내가 다른 데 찾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책은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 달성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부탄이고 하나는 수리남. 지난번에 우리 영화 나왔는 수리남. 이 부탄이 탄소 중립 달성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수력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게 전부 다 그 산에,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이게 나와요. 책에 나오는데. 2004년에 634명의 당뇨병 환자가 부탄에 새롭게 보고됐다. 이듬해는 944명, 그 다음에는 1470명, 그 다음 1732명, 그 다음에는 2541명.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15명이 사망했고, 2010년에는 91명이 사망했고, 당뇨병은 지금 부탄 왕국에서 8번째로 흔한 사망 원인이 됐고, 관상동맥 질환이 1위였고, 지금 인구의 66.5%만이 정상혈당이고, 성인들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국민 건강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민의 갑자기 이제 당뇨가 자꾸 생기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통적인 부탄식 식단 때문이라고 비난받았다. 하지만은 식단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지금 전기가 도로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금 당뇨병 급증 현상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96년 이후로 미국에 엄청난 97년에는 전국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1년 만에 31% 증가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해는 아까 봤죠. 통신업계가 미국의 디지털 휴대전화를 대기 도입한 해였다. 96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많은 대도시에서 휴대전화들이 처음 판매되었다. 96년에는 그런 대도시에서만 중계기 타워가 사업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97년에는 중계기 건설 행진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 농촌 지역 곳곳에 뛰어넘고 이전에 미개척지까지 점령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에는 1억 8천만 명 이상의 성인이 당뇨병을 앓는 추정되었지만은 2014년에는 보십시오. 3억 8,7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당뇨병이나 비만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제가 우리나라 이걸 파져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똑같느냐? 2019년 3월 28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 데 보니까 당뇨병 환자 300만 시대, 젊은 비만 30대 급증이었다고요. 당뇨병이 지금 8년 새 100만 증가했다. 의학계에서는 지금 확인한 데까지 아니면 500만이 넘을 것이다. 20대에서 30대 젊은 환자가 빠르게 느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에서 18년 사이에 20대 환자 증가율은 34.5%, 30대는 22.5%에 달했다. 근데 여기 보면은 45년도는 10%인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한데 이렇게 2010년에는 200만 했던 게 18년에는 300만, 100만으로 증가했고 30세 이상의 국민의 7명 중 1명이 당뇨였고 성비가 어떻고 지금 비용도 좀 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 배경에는 비만이 있다. 비만 때문이라. 비만이 아니라는 거지. 30대에서도 당뇨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모두 비만 증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그림까지 떡 넣었어요. 젊은 애들이 다 지금 살쪄가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이래 넣었거든요. 근데 비만이 당뇨병 증가 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뇨와 비만을 유발하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세포에 영양물질, 푸드 몰레큘하고 산소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이제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걸 이제 이 당과 이런 것들을 분해해야 되는데 이 분해하는 효소가 전자파에 해가지고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블락킹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게 말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만큼 분해를 못하는 거지. 제대로 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자파 또는 화학물질도 그래요. 화학물질도 얘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시스템을 방해하여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동시에 뭔가 하면은 분해되지 않는 당, 지방, 단백질이 혈액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분해되지 않는 지방이 혈액 속 지방, 운방,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백벽에 축적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세포가 이걸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세포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니까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되고 전자파가 결국은 효소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의 당 분해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당뇨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암하고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더라고요. 전자파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느냐. 이것도 정확한 이 과학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암세포와 전자파의 산소에 숨겨진 비율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은 2011년 2월 24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전 바티칸 라디오 운영위원자 로베르토 추기경에게 유죄 선고를 했다. 라디오파로 환경을 오염시켜 공해를 유발했던 이유다. 바티칸이 40개 언어로 전 세계에 보내는 방송은 도시외곽 주민들이 둘러싼 1000에이커에 58개의 이 로마 바티칸의 주변에 안테나가 서 있어요. 근데 이 로마 바티칸에서 많은 40개 언어로 전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다들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방출하니까 그곳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전자파로 어린이 백혈병 유발 및 자신들의 건강을 파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로베르토 투치 추기경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유죄로 기소가 됐어요. 유죄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바티칸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로마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유죄 승소까지 됐는데 요청에 따라가지고 자이라 세치 판사는 밀라노 국립암연구소에 공식 조사를 지시했는데 2010년 11월 13일에 발표된 조사는 충격적이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십시오. 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바티칸의 라디오 안테나가 집단으로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6 내지 12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1세부터 14세까지의 아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아이들보다 8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안테나로부터 6 내지 12km 이내에 살던 어른들의 백혈병 사망률은 멀리 떨어진 곳의 거주자보다도 거의 2배가 7배 달했다. 분명히 이게 안테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발병률이 8배가 됐고, 여기다가 뭐 6 내지 12km 어른들도 보십시오. 스웨덴에 또 재밌는 이야기. 이것도 그 논문에서 내가 그 책에 나온 논문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러나 이 스웨덴에서 이 논문을 낸 이쪽에 보면 이거예요.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 이게 뭔가 하면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선정하는 곳이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 영국 카로린스카 인스티튜트. 여기서 나온 논문인데 폐암이 말이에요.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팍 증가하죠. 폐암 사망률, 데스 레이트예요. 피부암 사망률도 갑자기 팍 증가해요. 왜 저렇게 폐암 사망률과 스웨덴에서 증가하느냐? 여기 봐요. 확 증가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때 FM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스웨덴 오르잔 홀버그와 홀레 요한선 20세기 후반 49개에서 악성 흑색종, 방광암, 대장암과 함께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상승했으며 전체 암 발생률은 인체 라디아파 노출 변화에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증가해왔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가 파져봤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국대 하미나 교수라는 사람이 뭐 서울대 교수, 뭐 충남대 교수, 곳곳에 이제 한림대 교수도 있고 뭐 AM 라디오 송출소 주변에 2k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20km 이상보다 백혈병이 2배 이상 높다. 이 사람이 좋은 학술지에서 미국의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여기에 실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31개 AM 라디오 송출소에 그걸 한 거죠. 그리고 방출의 에너지까지 다 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이게 지금 내암과 유아암은 관련성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방송국 안테나 주변에 산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 암을 유발하느냐? 왜 전파가 저렇게 이런 문제를 유발하느냐? 이거는 벌써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3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이라는 것은 산소 결핍이 되고 산성도가 높은 세포에서 시작된다. 이걸 규명해가지고 봐요. Cancer grow in oxygen deprived acidic tissue에서 시작된다고 했던 오토 워버거 이 사람인데 암세포와 산소 결핍이 나옵니다. 종양의 기원에서 원인 있는 요소는 산소 결핍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각종 암들이 다 뭔가 그 세포에 산소 결핍이다. 라고 워버가 제안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은 초기 암세포의 생존에 이점을 준다.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잘 자라네. 암세포에 엄청난 양의 젖산이 축된다. 이 젖산이 축적되니까 뭔가 하면 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햄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은 철이 결합된 포르피린이며 똑같은 지금 포르피린 이야기예요. 그것을 포함하는 효소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호흡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 뭔 산소를 전달하게 하는. 오늘날 그것은 시토크롬 산화효소로 알려져 있다. 이 업적으로 워버그는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포르피린이 또 이 시토크롬 산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지. 철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헤모글로빈도 되고 산소 전달에 다 관여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은 암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고 저산이 축적되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암이나 당뇨나 뭐 똑같은, 아까 또 나왔던 거지. 이 글루코즈라는 것이 돌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으면은 글루코즈가 되고 글루코즈를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안 되고 그냥 글라이콜라이시스라 해가지고 이 저산이 되는 거지. 저산이 되면은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할 때는
빨리빨리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달리기 막 하고 나면은 몸에 저산이 꽉 차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있던 그 저산이 다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일로 가는 거죠. 바로 여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하나는 이 두 개, 하나는 32개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시토크롬 산화 효소죠. 이 시토크롬 산화 효소를 바로 이 전자파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자파가 햄에 이상 기능을 주고 이거 결국은 뭔가 산소 결핍을 되고 각종 이제 유방암, 전리선암, 뭐 갑상선암, 폐암, 백혈병 다 여기 돼. 그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게 우리 햇빛 알레르기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거지. 햇빛 알레르기는 포르피린에서 햄이 될 때 그 햄이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거지. 여기 방해되는 거지. 방해되니까 전자파나 화학 물질이 포르피린이 햄이 되는 거를 못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유전 형질로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못 되게 해가지고 농축되니까 피부에 생기는 건데 얘는 뭔가 하면은 적은 돼요. 됐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자파가. 작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산소를 유발하게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저자가 자기가 그 미국의 의학 통계를 가지고 이 암과 당뇨와 심장병의 그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나라가 크니까 전기가 보급될 때 빨리 보급된 주가 있고 소위 말하는 동부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빨리 보급됐고 촌동네는 늦게 보급된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통계 데이터는 다 있는 거죠, 얘들이. 1931년도에 미국의 주별로 도시는 또 같으니까 도시는 빨리 보급됐으니까 전기 보급률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촌 지역의 이 전기 보급률하고 심장병을 해 보니까 전기 보급률이 말이에요. 밑에는 이 심장병 사망률이에요. 레이트 오브 루럴 하트 디지즈.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죽은 사람,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고 위는 뭔가 하면은 전기 보급률이에요. 그 전기 보급률이 높을수록 뭐냐?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전기 보급률, 그것으로 심장병 환자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보면 미국의 저기 뉴멕시코라든지, 아리조나, 미시시피, 아켄사스, 오클라호마 이런 데 하고,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이런 데 하고 또 다른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증명하기 위해서 1940년대 보면 똑같이 전기 보급률과 심장병 사망률하고 아주 잘 이렇게 일치하게 보여줘요. 결국은 뭔가 하면 전기 보급률이 높을수록 심장병 사망률이 높다. 이 전자파가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다면 산화 효소를 방해하고 심장의 산소 부족을 유발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 당시는 뭔가 하면은 전선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아주 저주파예요. 전선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별로 생각을 못 한 거죠. 지금은 그걸 생각해 가지고 삼선으로 하고 하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무선 통신, 휴대폰 이런 문제도 해요. 당뇨병 보십시오. 이것도 31년에 당뇨병 10만 명당 이 사망률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게 40년도 똑같은 거죠. 전기 보급률이 높을수록 당뇨 사망률이 높게 되고 결국은 뭐냐? 이게 혈당 증가를 시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뭔가 암도 마찬가지.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 이게 뭔가 캔서로 인해 가지고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전기 보급 낮은 주가 이제 훨씬 더 낮은 거죠. 이게 높으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또 재밌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장수하고 이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전자파하고 이 장수 비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물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소식과 말입니다. 동면, 겨울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소식하는 거. 이게 장수 비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장수 비결이 뭐냐? 전자파를 살짝 쐬면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동물 실험이 있어요. 동물들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약하게 이 전자파를 쬐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산소, 산화 전달 효소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비실비실 되면 오래 사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면서. 이게 약한 전자파는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지게 장소하게 한다. 그 다음에 지난 160년 동안 계속 강해지는 전기로 인해 생명 활동이 가벼운 가스 상태가 돼요. 약간 반 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제대로 활동을. 우리는 지금 조상보다 더 오래 살지만 생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도 몸에 이 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래 사니까 이래 사는구나. 아침에 개돌되면서 이래 사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일본에서 말입니다. 100살 넘는 고령자가 수가 25년 만에 4배가 증가했고 여성은 6배. 하지만은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유방암, 대장암 발병률 2배, 폐암 3배, 심장질환 40%, 당뇨병 80%. 그 수명도 길어졌지만은 질병은 증가해요. 안 죽고 살아나면 오래 사는 거지.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그 래퍼 중에 재밌는 게 하나 뭔가 하면 이것도 스웨덴의 최고령자 나이 변화가 갑자기 69년도에 칼라 TV에 들어오고 UHF TV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증가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다 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명도 나오는데 이명 이야기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전자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자파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왜 방송국에 이상한 사람이 자기 귀에 도청장치가 달렸다고 뛰어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미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휴대폰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에서만 그걸 소리로 바꾸잖아요. 우리 귀에도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태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귀가 어떤 작동이 하는가 하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귀에 이제 고막을 두드리잖아요. 이 진동,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리적인 현상인데, 이걸 누르면은, 압전 현상이라가 누르면은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휴대폰 이런 거 다 누르면 이게 압전이 돼가지고 전류가 되는 거죠. 우리 귀도 말이에요. 이게 진동이 하나의 전기로 바뀌는 거지. 오디터리 너브 캐리어, 일렉트리컬 메시지. 우리가 귀에 이게 진동을 주면은 이 진동이 전기가 돼가지고 우리 뇌로 전달해가지고 소리 들리는 거지. 이게 원리인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동물이 진화해 올 때 원래는 뭔가 하면은 물고기의 옆줄에서 이 전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세한 초미세 전파를 수신하면서 물에 흘러가는 것들을 알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물고기부터 이렇게 진화해 올 때 일부의 사람들은 뭐냐? 태화가 덜 된 거지. 이게 이 기능이 태화가 되고 고막을 두드려 가는 태인데 그리고 우리 몸은 말이에요. 우리 적었잖아요. 방송을 내가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하고 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뼈가 진동하기 때문에 뼈 진동도 하나의 이게 전류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어마어마한 이 주파수가 라디오파라든지 지금 우리 무슨 와이파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특히 어린애까지. 애들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지가 그렇게 계속 들었으니까.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큐바의 하바나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한때 말이에요. 전파 테러를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미 영사관에 전자파를 계속 쏘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모스크바에서 미 영사관의 전자파 테러는 옛날 이야기고 큐바 하바나에서 있었던 그 전자파 테러 상하이에서 미 영사관에 있었던 전자파 테러 이런 거는 최근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전자파로 가지고 계속 쏘면은 질병에 걸리게 하는데 에너지를 좀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그 전자파를 약하게 우리가 느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자파가 계속 많아지니까 인공전자파가 이명이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명을 그냥 자기가 신경쇠약이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무지의 세상에 버려진 인권과 환경이라. 이게 보면은 이게 96년도에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의 뉴욕하고 곳곳에 이게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휴대전화가 대중화될 때, 이때 보면은 갑자기 말이에요. 뉴욕 같은 데는 이 사망률이, 그때 이 사망률이 한 40% 증가했다는 거예요. 시카고도 그렇고, 그 말고 책에는 뭐 곳곳의 도시에 이 사람이 그 통계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다 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것도 인플루엔자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죠. 라디아파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생기고 뭐 홍콩 독감, 아시안 독감 나오는데 휴대전화를 딱 시작할 때 그때 그 도시에 사망률이 확 늘었던 그것들하고 이거 보면 또 있어요. 또 하나 이게 보면은 81년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나 신체적 성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밀레니얼 세대. 그 세대는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전례 없는 건강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이 세대의 건강은 27세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 3년 만에 수많은 의학적 질병 변화의 광범위한 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이 사람이 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자료를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은 그 미국의 의료보험회사 브루실드 브루크로스라고 거기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봤어요. 이건 이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보면. 미국에서 그 제너레이션 X 세대라 해가지고 65년도부터 80년까지 출생을 제너레이션 X라 하고 81년도부터 96년 이 사이를 뭔가 하면 밀레니얼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15년씩 따라가지고 이걸 분류를 하는데 78년도부터 80년 사이에 출생한 X 세대하고 81년하고 93년도 사이에 출생한 이 밀레니얼 세대. 바로 3년 차이예요. 3년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밀레니얼 세대는 한 15세, 16세, 17세 뭐 이럴 때 자기가 한참 자랄 때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었고 얘들은 뭔가 하면은 다 자랐을 때 그때 됐는데 요 두 세대의 건강을 비교하니까 12%나 차이 나더라. 비헤이비얼 헬스, 뭐 카디오바스큘라, 심장 문제, 이게 뭐 엔도크린, 호르몬 기능 같은 이런 거 다 달라집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이걸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때 말이에요. 이리디움 폰이라 해가지고 이리디움 폰은 뭔가 하면은 위성으로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은 뭔가 하면 이 셀타워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리디움 폰을 1998년 9월 23일 66개의 이리디움 위성이 상업적으로 시작한 거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배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 셀폰이 없는 데에 있는 사람, 뭐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통하는 날 98년 3월 9월 23일부터 2주 동안 수천 마리의 경주용 비둘기가 사라졌다. 다 사라지고 야생 조류도 날지 않았다는 사실에 짤막한 언급만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 98년도 이걸 시작해가지고 99년도가 이게 망했어요. 이게 손님 별로 없으니까 이성이. 근데 이게 군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뭐 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98년 10월 1일 나는 6개 나라에 있는 57명의 정기적으로 민감한 사람들과 연락을 했다. 이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나는 또한 두 지원 그룹을 조사했고 이들에게 봉사하는 2명의 간호사와 1명의 의사를 인터뷰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정기적으로 민감한 사람 중 86% 대다수의 환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은 그 중에 이제 대다수의 환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이 정확히 9월 23일 날 병에 걸렸다. 그들은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불면증, 코피, 심장박동, 전식발작, 이명과 같은 전형적인 전기질환 증세를 보였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위성에서 뭘 달래 하면은 그걸 느끼는 모양이라요. 한 사람은 수요일 아침 일찍 칼이 그녀의 뒤통수를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추적 결과 이들 중 일부는 3주까지 극심한 질환에 시달렸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1998년 9월 23일 갑자기 후각을 잃었는데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수한 98년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이때 2주 동안 사람 사망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성에서 쏘는 이 전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이상이 지구 전자기장을 결혼하고 지금 2만 개의 위성이 위에 올라가서 500만 와트의 각각 하나가 500만 와트의 빔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 말입니다. 그 차에 내비 있잖아요, 내비. 내비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 3개가 그 무료로 주는 거지. 무료로 서비스 해준다는 거지. 무료 그 사람도 돈 안 받고 그 위에서 3개를 이렇게 해주면은 위치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지금 위성이 올라가 있고 결국은 내 차도 그걸 받고 있다는 거지. 내 차가 받고 있다는 것은 내 몸도 수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뭔가 하면 이게 스카이 웨이브, 그라운드 웨이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그라운드 웨이브, 땅에서 쏘는 거예요. 스카이 웨이브는 뭔가 위로 솟다가 내려오는 거지. 우리 텔레비, FM 이런 것들은 위로 쏘가지고 내려오고 또 위에서 쏘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한 지구와 우주의 비상사태에 주목합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한국 독자들에게 적어준 마지막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난 세기 동안 전파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보다도 더 많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목숨을 앗아갔다. 지금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책의 12, 13, 14장에 기록하였듯이 심장질환, 당뇨병, 암은 19세기에 인간이 만든 전기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는 매우 드문 질병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질병은 휴대전화, 중계기 안테나, 방송탑, 레이더 기지국, 보안 시스템, 베이비 모니터, 무선 컴퓨터, 기타 무선 기기 및 기반 시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방사선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소중하고 연약한 생명계를 침수시킴으로써 주로 발생한다. 생명계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 책의 9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호흡하는 공기뿐만 아니라 지구와 하늘로부터 우리가 흡수하는 전기에 의해서 공급된다. 저도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든 생명은 물, 공기, 음식으로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새로운 지금 우리가 몰랐던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전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몸을 순환하고 모든 장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 전기의 원천은 지구를 둘러싸고 태양에 의해 충전되어 고전압을 공급하는 이온층이다. 우리 위에 있는 이온층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구의 생명체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원천을 수많은 위성과 지면으로부터 방출하는 전자기 방사선으로 오염시킨다면 우리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것이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이온층 사이의 에너지 순환을 연구한다. 천문학자는 그걸 하지요. 대기과학자는 이온층과 지구 사이의 전기 순환을 연구한다. 한의학자들은 우리 몸 안의 생명전기 기순환을 연구한다.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전자기 방사선이 이온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지구에 갖고 있는 이 전자기가. 하지만 아무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있다. 아무도 그 원천의 엄청난 전자기 오염이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새로운 이 환경 분야, 새로운 환경 전문가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2020년 현재 하늘에는 수천 개의 통신위성이 떠 있고 땅에는 수백만 개의 전자파 중계기와 수십억 개의 칩과 안테나가 내장된 전자파 방출 기기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는 이 미생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죠. 이 미생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한 지구와 우주의 비상사태에 주목해야 할 때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여러 개를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그 환경권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환경권이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사람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람을 나쁜 사람, 나쁜 놈으로 지구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계속해서 규제하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부가 사람을 보호하고 이 자유주의 이 시장경제 국가에서 뭘 해야 되느냐?
헌법이 명시된 이 환경급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저 단체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게 환경급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요. 제가 이런 책 몇 개 번역하고 나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똑같은 감염증 환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no hide to place. 숨을 곳이 없는 거지. 근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급 보호 문제.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후변화 진실 문제. 지금 엉뚱한데 지금 뭐 탄소 중립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는 지금 인권은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환경권은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미국에 지금 250만 개의 댐과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 4대강 보호 16개 만들었다고 지금 생 난리를 치고 있는, 이거 국토 선진화를 해. 이게 4대강 사업이 다 국토 선진화예요.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면 국토를 선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은 제 유튜브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단체도 만들어가 활동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